여기 어느 한 국가의 두 지역, A지역과 B지역이 있습니다. 두 지역 사람들의 거주지 이동이 매년 일어나는데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해봅시다. A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30%는 1년 후에 B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자연히 나머지 70%는 1년 후에도 A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입니다. 한편 B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40%는 1년 후에 A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역시 자연히 나머지 60%는 1년 후에도 B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입니다. 이런 비율의 인구 이동이 매년마다 계속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T를 연도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때 AT를 T 연도의 A지역 인구를 나타내는 함수라 하고 BT를 T 연도의 B지역 인구를 나타내는 함수라 합시다. 그러면 A의 T 플러스 1은 주어진 연도 다음 해에 A지역의 인구가 될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에 나타난 패턴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이전 연도에 A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70%는 A지역에 계속 거주하므로 AT 곱하기 0.7에다가 이전 연도에 B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40%가 A지역으로 유입되므로 BT 곱하기 0.4를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B의 T 플러스 1은 주어진 연도 다음 해에 B지역의 인구가 될 것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이를 계산하면 이전 연도에 A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30%가 B지역으로 유입되므로 AT 곱하기 0.3에다가 이전 연도에 B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60%가 B지역에 계속 거주하므로 BT 곱하기 0.6을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문제에서 새로운 인구의 출생이나 기존 인구의 사망 같은 변수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A지역의 인구와 B지역의 인구를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XT를 이와 같이 정의합시다. 이는 T 연도에 A지역의 인구와 B지역의 인구를 원소로 하는 2차원 벡터입니다. 그러면 X의 T 플러스 1은 이와 같은 벡터이고 A의 T 플러스 1과 B의 T 플러스 1에 대한 위의 연산 규칙을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는 이러한 행렬과 이러한 벡터 간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 벡터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XT에 해당하고 앞의 행렬은 A라고 표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는 AXT가 됩니다. 즉 X의 T 플러스 1은 AXT라는 식이 유도됩니다. 앞에서 XT를 이와 같이 정의하였고 X의 T 플러스 1은 AXT라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X의 T 플러스 2는 A 곱하기 X의 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X의 T 플러스 1에 대한 식을 다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결국 X의 제곱 곱하기 XT가 됩니다. 이런 전개 방식이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t 플러스 n은 a의 n제곱 곱하기 XT가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A지역과 B지역의 인구가 이와 같이 동일하게 1000명으로 주어진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해 2024년도의 인구는 이렇게 행렬 A와 벡터 X 2023을 곱해서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므로 2024년 A지역의 인구는 1100명, B지역의 인구는 900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도의 인구는 A의 제곱에 2023년도의 인구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의 인구를 위에서 구해놓았으므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하면 2025년도의 A지역 인구는 1130명, B지역 인구는 870명이 됩니다. 2026년도 인구는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위에서 2025년도 인구를 구해놓았으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결과는 A지역 인구는 1139명, B지역 인구는 861명이 됩니다. 그러면 먼 미래 2053년도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주어진 시점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이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는 이 행렬의 30제곱과 초기 시점의 인구 벡터의 곱이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먼 미래로 갈수록 그 결과를 계산하기가 꽤 버거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 A의 n제곱은 A 자기 자신과의 행렬 곱을 이렇게 n번 반복해야 하므로 n이 커질수록 계산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행렬 D는 이처럼 대각선에 위치한 원소 D1, D2 이외에는 그 값이 0인 행렬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행렬을 대각행렬이라 합니다. 이 행렬의 제곱은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D의 n제곱은 결국 제곱의 반복으로 전개되므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n이 아무리 커도 대각선의 원소 D1, D2의 n제곱만 구하면 D의 n제곱이 구해지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간편합니다.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DK가 이런 K 곱하기 K 형태의 대각행렬이라 하면 이 행렬의 n제곱은 이와 같이 대각선 원소에만 n제곱을 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행렬에 대한 이 사실이 대각행렬이 아닌 A의 n제곱을 구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가 비록 대각행렬은 아닐지라도 만약 A가 어떤 행렬 P와 어떤 대각행렬 D 그리고 P의 역행렬 이렇게 세 행렬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제곱은 이와 같은데 여기 두 행렬이 역행렬 관계로 서로 상쇄되므로 이렇게 되고 D는 곧 D의 제곱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전개를 반복한다면 A의 n제곱은 T 곱하기 D의 n제곱 곱하기 T의 역행렬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n이 어떤 큰 자연수라도 P와 P의 역행렬은 고정이고 D는 대각행렬이므로 D의 n제곱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의 n제곱을 구하는 일이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개념을 알면 A를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A가 n 곱하기 n 행렬이고 x가 n차원 벡터라 합시다. 만약 AX를 계산한 결과가 람다 x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람다가 어떤 스칼라 값이라고 합시다. 이 상황은 x의 행렬 곱을 적용했는데 x의 상수배가 결과로 나온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때 람다를 A의 고유값이라 하고 x를 람다에 대응되는 A의 고유 벡터라 합니다. 이때 고유 벡터 x는 0이 아닌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x를 0벡터로 놓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앞의 식이 성립하므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이런 행렬이고 X가 이런 벡터라 합시다. AX는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을 빼내면 이렇게 되고 이는 6X와 같습니다. AX를 계산했더니 X에 6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꼴이 나온 것입니다. 이 경우 6은 A의 고유값이 되고 이와 같은 값을 가진 벡터 X는 고유값 6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가 됩니다. 처음의 문제로 돌아와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구성해서 특정 연도 다음 해의 인구 xt 플러스 1을 이와 같이 계산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이 행렬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고유값 람다와 고유 벡터 x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위 식에서 람다 x를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i2라는 행렬을 이런 2 곱하기 2 형태의 단위 행렬이라 하면 i2와 x를 곱하면 단위 행렬의 성질에 따라 x가 그대로 출력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줍니다. 여기서 람다 곱하기 i2는 이런 형태의 행렬입니다. 따라서 행렬 a와 람다 i2는 동일한 형태의 행렬이기 때문에 뺄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항을 x로 묶어줄 수 있게 됩니다. x 앞에 이 부분은 두 행렬의 뺄셈이므로 어떤 행렬인데 이를 행렬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x는 0이라는 식이 유도되는데 x는 고유 벡터이므로 0벡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x가 0벡터가 아닌데 AX는 0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면 행렬 A의 행렬식은 반드시 0이 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을 생략하고 이 사실을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B의 행렬식은 반드시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원래 식을 생각하면 이것이 성립해야 합니다. A는 이런 행렬이었고 고유값 람다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해야 됨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러면 행렬식의 대상이 되는 A- 람다 i2를 계산해 봅시다.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2에 대한 행렬식이 0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행렬식이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위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이것을 계산하면 되고 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이것이 0과 같습니다. 이는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근의 공식을 적용하면 람다는 이와 같고 근호 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제곱근은 이와 같이 0.7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람다는 1 또는 0.3으로 두 개의 값이 추론됩니다. 일반적으로 A가 n 곱하기 n 행렬일 때 A의 고유값은 최대 n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행렬 A에 대해서 두 개의 고유값이 추론되었습니다. 두 고유값을 구분해서 각각 람다1, 람다2라 부르겠습니다. 각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x, y라 하겠습니다. 즉 ax는 람다1x가 성립하고 ay는 람다2y가 성립한다고 합시다. 먼저 ax는 람다1x인 경우에 고유 벡터 x가 어떤 벡터일지 구해봅시다. 여기서 람다1은 1입니다. 따라서 ax는 x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벡터 x의 두 원소를 x1, x2라 합시다. 그러면 이 행렬 곱의 결과가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이 식에 의해 이런 연립방정식이 추론됩니다. 우변을 0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두 원소에 대한 이런 조건식 하나가 추론됩니다. x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벡터 x는 이렇게 표현되고 공통인 x1을 빼내면 이렇게 되는데 x1은 0이 아닌 어떤 실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히 x1을 1이라 놓으면 고유 벡터 x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검산을 위해 ax를 계산해 봅시다. 이 행렬 곱을 계산하면 되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찾아낸 벡터 x에 대하여 ax는 x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고유 벡터 y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람다2는 0.3입니다. 그러면 ay는 0.3y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벡터 y의 두 원소를 y1, y2라 합시다. 그러면 이 행렬 곱의 결과가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립방정식이 추론됩니다. 우변을 0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두 원소에 대한 이런 조건식 하나가 추론됩니다. 따라서 원래 벡터 y는 이렇게 표현되고 공통인 y1을 빼내면 이렇게 되는데 y1은 0이 아닌 어떤 실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히 y1을 1이라 놓으면 고유 벡터 y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검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므로 ay는 0.3y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렬 A에 대하여 람다1과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x를 구하였고 두 번째 고유값 람다2와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y를 구하였습니다. ax는 람다1x이고 ay는 람다2y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p라는 행렬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열 벡터를 우리가 구한 첫 번째 고유 벡터 x로 놓고 두 번째 열 벡터를 두 번째 고유 벡터 y로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p를 구성하고 A와 P의 곱을 생각해 봅시다. 즉 A와 이런 행렬의 곱이 됩니다. 이는 행렬 곱의 연산 규칙에 따라 각 열 벡터에 대해서 A가 곱해진 꼴이 유도됩니다. 그런데 X와 Y는 고유 벡터이므로 각 열 벡터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는 원래의 행렬 P와 이런 형태의 대각행렬 D를 곱한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즉 AP는 PD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P의 역행렬을 양변 오른쪽에 곱해주면 AP, P의 역행렬은 PD, P의 역행렬이 됩니다. 여기서 이 두 행렬은 역행렬 관계로 상쇄되므로 A는 PD, P의 역행렬이 유도됩니다. 앞서 행렬 A가 이렇게 표현될 경우 A의 n제곱은 간단히 이렇게 계산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행렬 A에 대해서 이렇게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고 AP는 PD임을 추론했습니다. 여기서 P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나열한 것이고 각 원소의 값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D는 고유값으로 구성된 대각행렬이고 각 원소의 값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P에 나열된 고유 벡터들의 순서와 D에 나열된 고유값들의 순서가 대응관계에 따라 서로 동일하게 정렬되어야 함에 주의합시다. 그리고 AP는 PD로부터 A는 이런 세 행렬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해야 될 행렬은 P의 역행렬입니다. 일반적으로 M이 이런 형태의 2 곱하기 2 행렬일 경우 A의 역행렬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P의 역행렬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행렬 A는 이런 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원래의 A 행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t 시점에 두 지역의 인구를 나타내는 벡터 xt에 대하여 초기값이 x0으로 주어져 있다면 xt는 x의 t제곱 곱하기 x0이 됩니다. 그런데 행렬 a가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xt는
이것의 t제곱 곱하기 x0이고 이는 곧 이와 같습니다. 초기 시점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에 인구 벡터 x30의 경우 a의 30제곱 곱하기 x0이었는데 이는 이와 같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t를 무한히 먼 시간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a와 b 두 지역의 인구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디에 수렴하게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인구 벡터 xt가 어떻게 될지 계산해 봅시다. 이는 p 곱하기 t가 무한대로 갈 때 d의 t제곱 곱하기 p의 역행렬 곱하기 x0과 같습니다. d의 t제곱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t가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하면 d의 t제곱의 극한은 이런 행렬이 되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xt의 극한은 이와 같고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3개의 행렬의 곱을 계산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x0은 초기 시점에 두 지역의 인구를 나타낸 벡터이고 이 둘의 곱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두 지역의 인구를 나타낸 벡터의 극한이 되므로 행렬 곱에 따라 계산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at의 극한은 이와 같은데 7분의 4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A지역과 B지역의 인구를 합친 전체 인구에 해당하고 7분의 4는 약 57.1%이므로 A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57.1%로 수렴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T가 무한대로 갈 때 BT는 이와 같이 계산되므로 B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7분의 3으로 수렴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A지역 인구의 극한값을 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만약 초기에 A지역의 인구와 B지역의 인구를 동일하게 1000명으로 놓는다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A지역의 인구는 약 1143명으로 수렴하고 B지역의 인구는 약 857명으로 수렴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